오늘은 개편 첫날이니만큼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을만한 1번 타자는 없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드오프. 자, 1번 타자. 네,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깊이감 있으면서 또 네. 이렇게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자, 당연히 네. 오늘 AI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은 또 개편 축하의 의미에서 네. 제가 또 멋진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제가 가져왔는데 예.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들어보는 거예요? 네, 네, 들어보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손에 잡히는 경제를 그만두고 가수의 길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저의 가수 행보도 응원해 주십시오. 진행은 김덕진 소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음성 만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듣는 게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을 맡은 김덕진이고요. 가수 박정호 네, 가수를 모셨습니다. 개편 첫날 잘렸네. 야, 아, 근데 네. 제 특유의 쪼라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느낌도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만든 이제 서비스에다가 예. 이제 실제로 교수님이 이제 방송하시는 예. 내용 3분 정도 음원을 넣고 예. 10초 정도면은 이런 게 나와요. 10초 만에. 네, 3분 넣고 딱 거의 10초 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멘트를 쓰면 멘트도 몇 초 만에 이렇게 뚝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네. 그런데 오픈AI 챗GPT가요 3분도 필요 없대요. 목소리 15초. 15초. 15초짜리 딱 들으면 AI가 모방하는 기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이스 엔진이라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보이스 엔진을 통해서 15초 녹음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고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저희가 한국어를 녹음해서 한국어로 했잖아요. 네. 얘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등 이제 언어도 안 가립니다.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박정호 교수님 15초 음원 따가지고 중국어 하시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술을 오픈 AI에서는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려고 지난해 말부터 신뢰할 만한 그룹이나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래요. 예. 근데 아직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분만 해도 이렇게 정말 비슷한 정도의 음원이 나오는데 똑같았어요. 15초면 솔직히 전화할 때 그냥 녹음하면 돼요. 예. 그 정도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보이스피싱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슈퍼 선거의 해인데 이럴 때만 악용되면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이제 기술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 15초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목소리에다가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기술, 네.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이 두 개가 결부되면 앞으로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뭘 믿고 투표해야 되는지 애매할 정도가 될 건데 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완성도니까 아마 AI 산업계의 투자 바람이 아주 왕성하게 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IT판에서는 AI 안 들어가면 투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AI고 예. 특히나 이 최근에 AI 시장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거지만 정말로 쩐의 전쟁입니다. 예. 요즘에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외국 타임즈에서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AI 암스 레이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네. 군비 경쟁이라는 거예요. 군비 경쟁.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예전에 냉전 시대 때는 원래 쓰던 말인데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가진 이 어떻게 보면 무기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끝이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군가가 한번 기법을 하지 않으면 계속 투자하는 거니까. 뭐 그런다고 이게 정말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투자하는 거죠. 지금 딱 그렇다는 거예요. AI 분야도 네. 누군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거의 지금 무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개의 힘을 강력하게 지닌 세력들이 일종의 유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어떤 단체 혹은 그룹과 같은 형태로 있으면서 계속 돈을 이제 투자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 같이 새로운 선도적인 기술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 네. 그걸 선점하는 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투자가 그것처럼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요 좀 전에 오프닝 때 보여줬던 네. 그 목소리 따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놀랍고 신기하긴 한데 네. 이게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네. 야 신기하다가 더 많은데 네. 얼마 전에 외신 봤더니 그리고 저희한테도 한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클로드. 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IQ가 100이 넘는다. 이거는 어떤 그냥 목소리 하나 따라하는 그 역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무서웠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클로드가 아마존으로부터 큰 투자 받았다고요. 실은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저는 최근에 제가 제 SNS에 가끔씩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헛구역질 난다거든요. 헛구역질 난다. 헛구역질. 왜냐하면 클로드 쓰다가 네. 아니 얘가 이거까지 해? 야 이름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그래서 약간 충격 먹을 때들이 많아요. 뭐 제가 요즘에 그거 갖고 오늘은 뭐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약간 응용하고 악용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I 기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기자들을요. 네, 그러니까 AI의 기자, 논평하는 기자를 만드는데 예.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의 페르소나를 얘한테 줘요.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소위 뭐 진보, 보수, 중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성향의 키워드들이나 이런 성향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AI한테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부터 뭐 보수 기자다. 너는 지금부터 진보 기자다. 너는 뭐 중도 기자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줬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달라요. 이게 최고로 요즘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 버스 이제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 파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사를 주고 네. 이렇게 설정된 얘들한테 논평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인상률을 갖고 네. 한쪽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올랐지만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한쪽에서는 이 엄청난 인상률 때문에 우리가 엄청 피해를 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AI를 세팅해 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클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클로드가 뭐 인간의 IQ 100의 시험을 할 때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언어 모델들을 벤치마크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얘한테 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사람이 직접 물어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정량적, 정석적 평가하는데 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근에 다 이 GPT-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AI 언어 모델의 가장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챗GPT의 GPT-4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클로드는 검색이 되진 않고요. 네. 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이번에 얼마나 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클로드를 만든 회사에 투자를 했냐면 예. 3조 7천억을 투자했습니다. 3조 7천억이요. 네, 그리고 실은 그 전에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존이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한테 총 5조 4천억, 40억 달러 수준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아마존의 역대 투자 가운데서 한 기업에게 투자한 것 중에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아마존이 이 어떻게 보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 투자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이 엔트로픽을 인수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목도 놀라운 게 네. 5조를 쐈는데 이 네. 정도면 지분 100%를 인수해도 될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수가 아니라 투자네요. 이게 놀라운 게 아마존이 지금까지 이제 달러로 치면 40억 달러를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엔트로픽이 5차례에 걸쳐서 벤처 캐피털한테 73억 달러를 이미 투자 받았어요. 거기에 40억이 더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EU, 유럽 영역 규제 당국은 지금 이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를 상당히 이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너무 독점 이슈 때문에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로드에 뭐 지금 구글도 투자했고
세일즈포스도 투자했고 뭐 그 전에 초기 투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SK텔레콤, LGCNS도 일부 이제 초기에 좀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투자가 많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 5억 달러 현금을 투입했고 네. 앞으로도 15억 달러 더 투입하기로 지금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오픈 AI, 챗GPT 빼고는 제일 많은 투자금을 거의 지금 쓸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클로드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놀라운 정도이긴 합니다만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모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35조. 예. 뭐 돈이 뭐 이제 1조, 2조 할 때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 뭐 10조도 아니고 135조면 이거 도대체 무슨 감도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데 일단은 아마존이 이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클로드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35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단 아마존이 왜 돈 쓰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모든 돈의 기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를 돌리려면 예를 들면 클로드도 우리가 온라인상에 서비스를 돌리는 거고 챗GPT도 온라인상에 서비스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서비스를 돌리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언어 모델을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데이터를 쓰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라는 건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쓰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서비스를 우리가 예를 들면 웹 서비스 뭐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들어갈 때보다 예. 이 AI 서비스에 대화할 때에 이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꾸로 이 회사 예를 들면 오픈 AI가 어떤 클라우드 위에 있는지가 반대로 말하면 클라우드 사용자들에게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챗GPT 쓰고 있으면 결국 본인들 클라우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거의 독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는 바람에 챗GPT를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가 이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원래는 한 15%대가 이제 2018년 4분기였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거의 24%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게 누구냐?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이 30%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게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은 31%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전통적인 강자인 아마존의 AWS가 31%까지 내려갔고 네.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는 24%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AI의 챗GPT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AW 입장에서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이 언어 모델을 좀 우리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야?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클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결국에는 아마존이 클로드를 쓰는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네. 야 그 대신에 너네 클라우드도 우리 기반에서 쓰고 네. 학습할 때 쓰는 어떠한 GPU나 서버들도 다 우리 아마존 기반에서 써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투자 금액은 결국에 많은 부분이 다시 아마존에게 돌아갑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 투자의 대부분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오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니까 이 클라우드에서의 돈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AWS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135조를 투자해서 오픈 AI랑 뭘 하려고 그러느냐. 예. 초대형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를 아예 개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이 클라우드라는 게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전 세계 어딘가에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 시스템을 계속 설치를 해야겠죠. 네. 그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또 서버랑 이런 AI 서버가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가 최근에 이거 다 하려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 GPU를 사야 되잖아요. 네. 이 GPU를 몇 개를 꼽았다가 예. 이거 문제가 큰데?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요. 너무 뜨거워서 예. 기존 컴퓨터 서버랑 다르게 이거 몇 대 놨더니 거의 서버실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 쿨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예. 했고 전기도 엄청 많이 먹어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돈 많다고 많이 샀다간 이 동네 정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열도 많이 먹고 전기도 많이 먹으니까 이러한 AI를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들은 아무데나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 아주 뭐 어떤 땅이 많고 그리고 네.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거의 신도시를 세우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추운 극지대 같은 경우에 이런 클라우드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아주 큰
일종의 클라우드 센터, 초대형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달러, 135조짜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이제 더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중요한 IT 잡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두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지금 나아가면서 과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이렇게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네요. 네. 어찌 보면 본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과 서버나 클라우드 이런 기존 산업과 달리 AI라는 신산업을 해보자가 아니라 네. 이 AI 사업을 지키는 게 기존 사업을 지키는 일이었네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AI를 놓쳐버리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사업마저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AI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그렇네.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이 클라우드라든가 AI 투자 뒤에서 혼자 웃고 있는 회사 하나는 알고 있거든요. 바로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패키지에 예. 빠져선 안 되는 게 바로 AI 칩입니다. 예. 왜냐? 제가 1,000억 달러 정도 드는 이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요.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은요. AI 서버칩 비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135조짜리에서 절반이 엔비디아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아예 이제 엔비디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GTC라고 하는 이제 그 엔비디아 행사에서 새롭게 발표된 칩이 있는데 발효들도 생각보다 예전보다 줄였고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사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칩의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AI 환경이 본격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도입되면 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전기라고 말씀 주셨고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장비들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발열을 줄여주는 열 쿨링 기술 쪽이 또 이슈가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 AWS가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클라우드 공간 말고 또 중요한 게 어쨌든 이 AI가 똑똑해지려면 거기서도 AI 칩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예. AWS도 실제로 엔비디아처럼 이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너 엔비디아 칩 쓸래? 실험 중인 이 엔비디아 AWS 아마존 칩 쓸래? 그럼 뭘 쓰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그렇죠. 네. 그런데 AWS 아마존에 투자를 받는 회사다. 네. 라고 하면 아마존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달라지네요. 얘기가. 그렇죠. 그럼 야 우리가 투자해 주는 대신에 클라우드 우리 거 쓰고 야 우리가 또 실험용 칩 만들고 있거든. 야 그것도 너네가 좀 쓰면서 테스트해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 아마존에서 이 본인들의 뭐 작년이긴 하지만 작년 11월 29일 날 이제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AWS 행스. 예. 근데 거기서도 야 우리는 이제 AI 모델 훈련에 쓰는 칩이 있다. 예. 그리고 칩을 갖고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면서 학습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처럼 뭐 챗봇 Q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우리 AWS도 예전보다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 투자하면서 야 거기 제발 우리 걸로 좀 R&D 좀 해줘라라고 하면서 또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 AI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고 또 이게 일종의 산업 생태계처럼 아주 끈끈하게 엮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 클라우드에서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IT 업계 전반이 AI를 중심으로 생태계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 모시고 AI를 둘러싼 최신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박종호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그 가짜 박종호의 충격이 좀 있으신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 자리 없어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 네. 좀 전에 우리가 1부에서 마지막에 엔비디아 얘기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젠슨 황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젠슨 황이 얼마 전에 또 뭔가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제 GTC라고 하는 행사가 지난 3월 중순에 이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는 이제 CES보다 오히려 GTC가 중요하다. 네, 그만큼 이 GTC에서 다양한 AI 기술에 대한 발전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이게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말고도 뭐 다양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스를 차려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CES처럼. 예. 그래서 그 안에서 AI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젠슨 황의 입을 집중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CEO들이 발표를 하면 우리가 수많은 뭐 애플의 발표나 이런 걸 보더라도 행사를 할 때 실제로 이 뭐 CEO가 발표하는 건 길어도 한 30분 안쪽이잖아요. 앞에 조금만 하고 15분. 말죠. 네. 네.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요 혼자서 3시간을 합니다. 와. 네, 기조연설 2시간 하고요. 네. 기자간담회 1시간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본인이 막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행사장에 나오면 항상 이 젠슨 황의 특유의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잖아요. 예. 무슨 락스타 등장하는 것처럼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었던 그 분위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얘기한 건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I와 관련된 쪽이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혹은 또 뭐 옴니버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플랫폼 베이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로봇. 네. 이 산업까지 크게 3가지 정도의 분류에 대해서 일단 젠슨 황이 GTC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이번에 GTC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AI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를 미리 점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이 엔비디아 하면 칩이겠죠. 예. 기존의 H100이라고 하는 이 칩도 GPU도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줄 서 있고 수천만 원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칩을 하나 냈습니다. 뭔가요? 블랙웰이라는 칩인데 예. 이게 이제 2개의 칩을 하나로 구성을 해서 이 기존에 있던 H100보다 2배 이상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H100,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30배 이상 또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과 같은 전력 효율, 그러니까는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면은 일반적인 칩은 또 전력도 더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럼 요거보다 전력 더 많이 쓰면 어떻게 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같은 성능을 내는 거에서는 4배 이상 빠르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이 30배가 좋아졌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같은 성능 치면은 이제 전력 사용 4분의 1로 줄인 거다라고 네.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뭐 토탈리 치면은 더 많이 쓰긴 할 테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도 상당히 높이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추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 있는데 얘네 이제 AI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패키지한 소프트웨어들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번에 흥미롭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슨 황이 얘기한 건 이제 컴퓨팅의 경험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색이 기본이잖아요. 네. 검색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미 써놨거나 만들어 놓은 걸 찾는 행위죠.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 그때그때 만들고 쓸 정도로 이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의 AI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산업혁명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파워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뭔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 쓰면 된다라고 하는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아직 그 젠슨 황이 말한 거를 정확히 못 이해한 게 있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앞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생성형 무언가를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한다는 건데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을 대체할 무슨 포털 서비스 같은 걸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보 자체를 서비스한다기보다는 예. 그 정보를 만들 수 있는 A라는 회사가 만약에 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라는 회사가 네이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이제 B2C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라기보다는 예.
산업 분야를 또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예. 근데 메타버스 하면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게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가상의 현실이 이런 거잖아요. 네. 옴니버스는 좀 컨셉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준다라고 하면 돼요. 예.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바로 공장이나 예. 스마트 팩토리 쪽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옴니버스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조선소가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소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 공장에 배치가 있는데 저 배치에 있는 첫 번째 기계랑 두 번째 기계를 위치를 바꾸면 효율성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쵸. 그랬다가 옮겨놨는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엄청 큰 중장비는 잠깐만 쉬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그렇죠. 치르죠. 그런데 또 이걸 옮길 때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도 효율이 안 나면 큰일 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을 네. 마치 온라인에서 게임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거의 일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온라인상에서 미리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른바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디지털 예. 쌍둥이. 근데 그 디지털 쌍둥이가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외부적인 모습만 일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요즘에는 날씨든 바람이든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되잖아요. 네. 그럼 가상 환경에 현실하고 완전히 똑같은 공간을 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공장 안이라고 치면 공장의 모든 공정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실시간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되느냐? 공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장에 돌아가는 걸 거의 똑같은 시간으로 이 옴니버스라는 공간에서도 똑같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될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요즘에도 TV에 보면 예. 뭐 우리가 야구에서도 요즘에 그런 기능에 다시 보기 말고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약간 5분 뒤로 갔다가 맞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공간은 5분 뒤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공간을 하나를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똑같은 공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든 데서 아까처럼 한번 공정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첫 번째 기계랑 두 번째 기계를 바꿔보고 세 번째 기계로 바꿨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번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됐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실제를 공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활용을 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도 나오는데 이제 마치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생각하듯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장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똑같이 돌아가니까 얘를 10분 일찍 돌려볼 수 있겠죠. 빨리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돌려봤더니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금 이 속도로 기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10분 있다가 저쪽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는 걸 사람이 10분 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공정을 빨리 가서 고치면 그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옴니버스 플랫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예측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게 생성형 AI가 붙어가지고요. 우리가 공장의 모습을 바꿀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똑같은 걸 할 때 뭐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로 좀 복잡한 행동을 했다 치면 그게 아니라 이제 말하듯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야 저거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봐. 그럼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비전 프로랑 연동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전 프로 끼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자동차 같은 거 우리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공장의 움직임을 현장에서 본 정말로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로 지금 딱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이거 끼고 손 이렇게 움직이면 예. 실제 현장에서의 속도가 조절되는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옴니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감이 오네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로봇 네. 이번 GTC 행사에서 얘기한 로봇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이 로봇도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로봇을 많이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일부에 이번에 테스트도 나왔지만
너네가 만약에 로봇을 갖고 사람들과의 생성형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플랫폼으로 도와줄 수 있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이번에 지금 젠슨학이 갑자기 행동을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가 실제 젠슨학하고 비슷한 키의 로봇들이 여러 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스타워즈에 나왔었던 그루트를 앞세워서 이제 조그만한 로봇가 2대가 등장해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이 실제로 이제 뭐 젠슨왕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된 녀석이 어떻게 된 거냐?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로봇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도 이번에 나왔고요. 네.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들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클로드라든가 챗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검색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뒤로 한 채 네. 생성형 기반의 무언가 새로운 우리의 정보를 가져다주는 체제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네이버랑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정말 고민되는 포인트네요.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래서 검색과 생성을 합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네이버 큐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할 때 혹은 온라인 검색을 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검색어를 모르지? 맞아. 라는 거잖아요. 단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단어 기준으로 하지 문장으로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성형 AI한테 그냥 구구절절히 이거 그거 뭐지? 야 이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거를 AI가 알아먹고 네. 그거를 네이버에 이런 단어로 검색하면 되겠다라고 저 대신 검색을 해주면 참 좋겠죠. 네. 그게 지금 네이버 큐라는 서비스예요. 아. 그래서 네이버 큐한테 제가 문장으로 뭔가를 던지면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 큐가 저 대신 네이버 검색 엔진에 여러 번 검색을 해줍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종호 나이, 박종호 뭐 얼굴, 뭐 네. 박종호 어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종호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듯이 예. 그럼 거기서 결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되게 많겠죠. 예. 그럼 그것도 하나씩 다 눌러보면 어렵잖아요. 예. 그럼 또 언어 모델이 잘해주면 그걸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큐가 그걸 또 요약을 해줘요. 예. 그래서 또 저희에게 깔끔하게 몇 줄로 정리를 해주면서 그거 궁금하시면 이거 더 눌러보세요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예. 기존의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게 예. 생성형 AI가 도움을 줘서 네. 거기서 콤바인되는 형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검색 엔진 쪽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분야를 좀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헬스케어 분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카카오의 AI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 최근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헬스케어나 인간 데이터 그리고 어떤 생성형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 쪽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이제 젠슨 왕도 만약에 지금 너가 이제 다시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한다면 어떤 거 할래?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지놈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AI 쪽은 다 이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이 GTC 행사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의 핵심이 되는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 그 알고리즘을 만든 이 과학자 8명이 이번에 다 이 엔비디아 행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8명이 모두 다 원래 구글 출신이거든요. 왜냐면 이 모델이 원래 구글에서 나온 언어 모델이에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엔비디아의 힘으로 다시 8명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예. 8명 모두가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어 모델을 뛰어넘을 다음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단백질 합성이나 유전자 편집 혹은 블록체인 같은 거를 거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넥스트는 유전자나 사람에 대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가 좀 요즘에 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검색이나 그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는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게 솔직히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검색 엔진들이 새로 대두되는 이런 생성형 시스템과 어떻게 접목돼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도 꽤 있네요.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광고도 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설명 주셨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쪽 영역을 봤더니 네. 로봇도 설명 주셨고 디지털 트윈으로서 제조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과 이 엔비디아 서비스업 간의 네. 갑을 관계라고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한데 네. 예를 들어서요. 디자인 업계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그 어도비라고 하는 포토샵이나 그쵸, 일러스터 그쵸.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CD 사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일을 할 때 마음껏 무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구독 경제로 바뀌니까 그쵸. 내가 일을 할 땐 반드시 이게 필요한 도구인데 얘네들이 가격을 막 계속 올려버리면 어떡하지? 네. 그럼 나는 이제 돈 벌어다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주고 여기 어도비에다가 사용료 주고 난 뭐 남지 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쪽 바닥에선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해주신 고민이 지금 솔직히 엔비디아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생각해보면 제조 회사이고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칩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만드는 건 또 TSMC가 하고 있는데 네. 이 아키텍처 만드는 회사의 마진율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거의 봉이 김선달적으로 부르는 게 값인데 문제는 지금 다 모든 회사가 줄을 서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번에도 새로운 칩이 나올 때 또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거든요. 예. 그거 딱 나오자마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트위터에다가 평상시 같으면 그러면 욕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 기대됩니다 이러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의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소라 만들려면 이 칩 필요해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이 플랫폼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하드웨어 제조사 관점으로 보면 네. 이런 플랫폼이 들어옴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이 한 번 더 혁신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게 어떠한 기존의 기계 자체를 대체하는 쪽이라면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플랫폼들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조금 더 증강시켜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쪽이니까 네.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서비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조에서도 더 고가치, 그러니까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상승해야 될지 그냥 지금 시스템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거 도입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구조와 비즈니스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큰 변화를 앞둔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더 얻으려면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행사에서 젠슨 황 말고 네. 또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여다보면 네. 되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창시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AI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전시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발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양한 콘텐츠 창작이나 아이디어들을 쏟아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언급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칩에다가 사인을 뭐 하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외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산업계가 나와서 결국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와 어떤 식의 연계점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많은 발표와 또 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한 로봇 분야와의 접목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네, 피지컬한 로봇 분야에서는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우리가 피겨원을 보면서도 상당히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로봇에서의 제일 어려움이라고 치면 로봇 자체의 하드웨어적인 발전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람과 소통하게 할 거냐 인터페이스적인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이슈들을 언어 모델이 해결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자연어로 뭔가 얘기를 해서 뭐 이 로봇에 있는 이 뭐 로봇 팔이 여기에 있는 걸 집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원래는 그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언어 모델이 해주는 거는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사람의 언어랑 AI가 이해하는 코딩 언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교차적으로 나와서 마치 AI가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 코딩의 언어로 바꿔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형태가 돼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때그때 자기에게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네. 그리고 뭐 지난해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피겨1이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건 얘가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는 자연어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적으로 본인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고 자기 팔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말도 하고 이 프로그래밍적인 언어를 같이 실행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움을 줬고,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공장의 로봇 팔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로봇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 사람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팔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로봇 팔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움직임만 할 수 있는데 이런데 언어 모듈이 들어가면 이 팔만도 지가 알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동작이나 이 어떠한 들어오는 제품들의 규격이 다르더라도 그 규격에 맞춰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산업적인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네. 얼마 뒤에 일어날 이제 하노버 메세라는 행사 네. 거기에서 메인 어떤 그 시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만 있는 로봇인데 핀란드에서 이번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팔만 있는 로봇이 늘 프로그램화된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럽의 소수 민족 언어로 그 팔에다가 지시를 하면 그 팔이 그거에 대해서 행동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핀란드 같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 근로자들을 동유럽에 어떻게 보면 저임금 근로자들 갖다 쓰게 되는데 언어 체계가 달라서 어떻게 업무를 시키나 했는데 LLM 모델이 이게 접목돼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딱 그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변화들이 있죠. 네, 다음번에 오실 때는요. 네. 엔비디아의 독주 어느 회사가 누를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 생태계에서는 네. 어떤 견제구가 있는지 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을 모셔도 반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